제가 입시를 책임지는 초3 수학 캠프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지금 정식 출간 한 열흘 정도 남았고요.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님들이 사면 좋냐면 미취학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읽으면 좀 좋고,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관련한 분석이나 그런 내용들이 뒷부분에 좀 나오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고학년이나 중학년 학부모님들도 사도 괜찮은 책입니다. 제 아내가 제가 쓴 책 수자유공을 넘어서는 책이 없었다라고 지금까지 평가를 했는데, 이 책이 수자유공을 보다 좀 더 잘 쓴 책 같다라고 평가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쓰고 나서 많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쓴 이제 공부법 책이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는 전체적인 이제 수학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은 거고, 이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초등수학 심화 공부법은 초등수학 심화에 많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심화를 좀 어려워하잖아요. 다른 것들은 뭐 웬만큼 하는데 심화를 엄마표로 지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 많이 착목을 해서 수자유공의 실전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등수학 심화 공부법을 쓰면서 제가 만든 문제집이 열려라 심화입니다. 초심공을 만들면서 이거 실제로 그러면 심화 문제집을 요 성격에 맞춰서 좀 양도 줄이고 꼭 필요한 문제만 이렇게 해가지고 심화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게끔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문제집도 만들면 좋겠다. 꼭 심화에 필요한 문항들만 넣고 좀 양도 적어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뭐 3문제, 4문제만 연습해도 심화책 한 권을 끝낼 수 있는 문제집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 해서 쌍으로 만든 문제집이 열려라 심화라는 문제집이죠. 그리고 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공부법책을 써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리고 쓴 책이 진짜 수학 공부법이고요. 지금 이제 입시를 책임지는 초3 수학 캠프는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학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학년인데, 저희 둘째 딸도 초3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수학을 잘하고 있고, 첫째 딸은 초4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아쉬워요. 초3부터 좀 시작을 해서 1년 빨리 시작을 했으면 훨씬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했다가 언어 능력 부족으로 초3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초1부터는 교과 수학을 하다가 포기하고 사고력 수학만 했죠. 초1부터 초3까지 사고력 수학을 하고 초3부터 교과 수학 최상위랑 이렇게 진행을 했죠.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로 초3 시기가 많이 중요해서 쓴 책이니까 고학년 때 부모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운영하는 수잘공이라는 비대면 수업이 월요일날 개강을 합니다. 수잘공 1.0과 2.0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을 추천하거든요. 1.0 같은 경우는 제가 쓴 책을 보고 엄마표 수학으로 지도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적은 비용으로 자기주도 방식으로 공부하는 그게 바로 연계가 되면서 1대1 질문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움이 좀 아쉬울 때 선택할 수 있는 수업 구조라서 저는 1.0을 추천합니다. 금액도 싸고요. 2.0 같은 경우는 관리가 많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부모님이 이렇게 관리해달라, 관리가 부족하다 요청하셔서 만든 게 2.0이고요. 1.0은 좀 제체 방식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다가 좀 이제 내가 더 이상 엄마로서 이제 질문 받아주는 것도 한계고 좀 이런 부분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수자유공 1.0이기 때문에 엄마표 수학으로 진행하다 한계가 좀 생겼으면 수자유공 1.0 수업을 추천을 합니다. 얼마 전에 사연을 받았는데 이런 사연이 나왔어요.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초등학교 때도 독서도 많이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중학교 때도 나름 열심히 해서 전사고는 아니고 광역자사고 정도로 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 거죠.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얘가 이제 좌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좌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절을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 다니다가 과학고를 갔다. 과학고 가면 천재들만 있거든요. 천재들이 있고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평범함을 떠나서 이제 거기서 하위권이 되면 굉장히 좌절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죠.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는 카이스트를 가면 정말 좌절한, 카이스트 가면 정말 천재들이 있다. 정말 천재들. 그 천재들이 카이스트 수학과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학과. 천재가 아니라 그냥 성실파 들이 이제 공대, 카이스트 공대 뭐 그런 데를 가는데, 카이스트 간 지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정말 그런 카이스트 수학과나 그런 애들하고 수업을 같이 들으면 정말 좌절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새는 아이들이 이렇게 좌절하는 게, 물론 이제 고등학교가 수준이 좀 높은 데를 가도 좌절을 하겠지만, 왜 좌절을 하냐면 제가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첫 번째는 과거랑 비교를 해서 부모님들 세대 혹은 저는 뭐 지금 제가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 가르친 게 93년 3월 달에 가르쳤어요. 93년 3월 달에 고3 학생, 수능 1세대죠. 이 고3 학생을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과외라서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수능 1세대라 수능을 대비해줘야 되는데 저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수능 대비를 해주는데 고3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능이. 아니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지도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 9사학번이 되는 이제 수능 1세대를 제가 과외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것도 있고, 그 학생이 또 담배를 펴가지고 기억을 하는 것도 있고, 과외하면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펴 학생이. 고3이고 제가 대학교 1학년이라 1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면서 형 저 담배 한 대만 피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제가 94년도부터 학생들을 과외로 지도를 하고 학원 강사는 97년도부터 지도를 쭉 해왔습니다. 지도를 쭉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교육 정책이 바뀌에 따라 학생들이 입시 현장이 어떻게 바뀌는 것들도 다 보이기도 하고, 학원들도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종합반이라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동시에 다 가르치는 그런 학원에서 나중에 이제 전문 학원으로 분화가 되고, 뭐 대형 단과에서 이제 소수 단과 막 이렇게 분화되는 것들도 이제 다 봤는데, 제가 요새 학생들이나 수학 문제를 보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럼 예전보다 어려워졌는데 왜 애들이 이렇게 잘할까라고 보면 수학 문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는 변별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어려워지겠죠. 상대평가니까 어려워지는 거고, 아이들이 뛰어나졌으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제 가지고 변별이 안 되다 보니까 더 힘든 방식으로 변별을 하는 거죠. 그 변별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킬러를 내는 방식이 있어요. 킬러 문제를 내는 방식은 중상위권들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킬러 문제로 변별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긴 해요. 그래서 중상위권들도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 몇 개 찍어서 맞으면 등급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 그렇게 변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시간을 모자르게 내는 변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시간을 모자르게 내는 변별하는 방법은 저도 힘들어요. 저도 학교생들도 힘들 거예요. 50분 내에 풀라 그러면 힘들 거예요. 학교생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50분 내에 풀어? 수학 기계가 아니면 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굉장히 많은 학습량, 누적된 학습량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그럼 누적된 학습량이 되냐 그러면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소위 이제 황소 수학으로 대변되는 어렸을 때부터 과도한 심화, 과도한 학습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최상위권 그룹들은 미취학 초등 저학년부터 나름 준비를 하면서 많은 학습량들을 쌓아서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상위권들은 그냥 올바른 방법으로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뭔가 이렇게 부작용이 없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막상 고등학교 시점이 딱 오게 되면 웬만한 학군지, 학원가가 잘 형성이 돼 있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전략적으로 키우는 게 가능한 그런 지역에서는 따라잡기가 힘든 격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차라리 따라잡기가 쉬운 게 시간이 모자른 경우가 많이 없어요. 100분 동안 30문제를 보니까 이게 수능은 차라리 난데, 내신 같은 경우는 50분 동안 그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방역 자사고라든지 좀 학군지 어느 정도 경쟁이 치열한 학교라든지 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뭐 과학 중점고 일반고라든지 혹은 뭐 국제고 외고라든지 이런 구조에서는 대부분 시간이 어느 정도 모자르게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적응하는 아이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상 매체가 많이 활발하게 되면서 공부를 더욱더 안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극단화됐잖아요. 빈부의 격차도 지금 사회가 극단화됐지만 공부도 굉장히 극단화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도 형성이 안 되고 아주 간단한 개념서조차도 이해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미취학 초등 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를 시켜가지고 누적된 학습량으로 무장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상위권들이 너무나 강하게 튼튼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하위권들은 또 너무나 못하게 되어 있고, 왜냐면 영상 매체들이 너무 많아서 문해력도 안 되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안 되면 휘발성이 됩니다. 뇌가 휘발성. 그러니까 문해력이 안 되고 게임하고 전두엽 그런 식으로 막 망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가르치면 1분 전에 가르친 걸 보통 잊어먹어요.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뇌에 남는 게 없어요. 뇌에 남는 게 게임 많이 하고 책도 안 읽고 문해력도 안 되는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더욱더 공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제 요새는 논술도 시키고 책도 읽히고 또 전략적으로 한자도 시키고, 한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중학교부터 사회, 과학 이런 교과서 이해 굉장히 잘합니다. 한자도 시키고 또 올바른 수학 공부법으로 수학 심화 자기 주도적으로 또 시키고, 거기다가 또 많은 학습량도 시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학습법으로 했는 학습량도 많아. 그러니까 따라잡기가 힘든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부터 누적된 학습량이 없지만 나름 성실하게 공부를 했던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면 내신에서 따라가기가 많이 힘드니까 좌절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뭐가 가능했냐면, 이런 아이들은 문과로 빠지면 가능했어요. 문과로 가면 이런 아이들 성실한데 뭔가 수학머리가 아주 뛰어나지도 않고 누적된 학습량으로 속도가 빠르지도 않아.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과를 가서 문이과 분리로 내신을 산출하고 문이과 분리로 대학을 가면 또 이런 아이들이 뭐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를 또 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문이과 통합이니까 탈출구가 없어요. 과거에는 그냥 문과로 가면 그래도 수학 1등급, 2등급 받아서 뭐 연고대 갔을 애들인데, 지금은 뭐 계속 이과 애들하고 같이 경쟁하니까 언제나 수학이 4, 5등급, 영원히 4등급,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좌절을 하는 거죠. 문과 쪽으로 확실한 지향점이 있으면 외고나 국제고를 가라고 추천을 합니다. 특히 국제고는 많이 좀 빡세거든요. 아이들 가면 이렇게 되게 많이 시켜요. 수행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아이들이 문제집 한 권도 많이 못 풀어요. 수학 문제집 한 권도. 국제고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고랑 비슷한 느낌. 하나고 같은 경우도 수시에 최적화된 데라서 뭐 다른 걸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시 준비도 하기 힘들고 문제집을 많이 풀기도 힘들어요. 가령 얘가 어떤 수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끌고 왔는데 나중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전공을 좀 바꾸고 싶어요. 저 문과 쪽으로 이렇게 수시를 했지만 저는 이과 쪽으로 여기 전공으로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퇴하라고 한다고 얘기도 많이 해요. 우리 학교 시스템으로는 이게 수시 위주로 이렇게 뭔가 생기부도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네가 여기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너가 자퇴해서 차라리 재수학원에서 정시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친 제자 중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하나고 출신인데 2학년 때까지 이제 문과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승기부랑 준비하다가 3학년 때 갑자기 이제 전공을 이과 쪽 컴퓨터 쪽으로 가겠다라고 바꿨는데 근데 얘는 자퇴 안 하고 어찌어찌해서 그래도 연대 컴퓨터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제고를 보면 거의 하나고가 약간 수시에 몰빵하는 그런 느낌이라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뭔가 이제 다른 거를 정시라든지 혹은 뭐 지필고사를 대비해서 수학 문제집을 많이 푸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외고보다 좀 더 어려운 느낌이에요. 근데 외고는 약간 좀 여유가 있거든요. 만약에 아까 같은 그런 아이들이 그래도 외고에 가서 외고도 물론 어렵긴 하긴 하지만 이과생이 빠졌잖아요. 이과생들이 다 외고 안 가잖아요. 수학과학의 최강자들이 외고 안 가니까 수학과학의 최강자가 아니면서 수학머리가 뛰어나진 않지만 그냥 성실한 그룹들, 그러니까 나와 같은 그룹, 나와 같은 애들이네. 머리 수준은 비슷하고 그냥 다 노력하구나. 나도 노력으로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 이런 애들이 요새는 외고를 가니까 거기 외고 가서 성실하게 하고 또 학종으로 또 많이 보내잖아요. 왜냐면 문과 일반고 경쟁 상대가 없어요. 이제는 일반고에서 문과인 애들이 내신 성적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과에 밀려서 내신 성적 1등급 받고 그런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 이과에 밀려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문과 쪽 수시를 명문대를 쓸만한 애들이 없어요. 문과 애들이 보통 이과 애들이 그냥 6장 쓰니까 6장 쓰면 중경외시 정도 이공계 쓰면 나머지 한 2장은 2장은 그래 연고대 쓰면 문과 계열로 쓰면 연고대 쓸 수 있네. 그렇게 해서 이제 썼다가 거기 혹시 합격하면 반수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차라리 외고나 그런 데 가가지고 내신 어느 정도 받아서 수시로 보내면 외고 같은 데는 보통 외대 같은 데 그런 데는 웬만하면 다 외대에서 뽑아주잖아요. 내신 좀 안 좋아도 외대는 웬만하면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수시로 외대 뭐 이렇게 스칸디나비아학과 뭐 그런 계열 있잖아요. 그런 계열은 막 내신이 9등급제 기준으로 뭐 4.5, 5등급, 4등급, 5등급 그 사이 들어가도 외대 정도는 많이 뽑아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쪽에 대학 가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왜 해도 안 되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문이과 통합, 두 번째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 상위권 그룹, 최상위권 그룹들이 예전보다 너무 빠르게 많은 양을 그리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과학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저는 수학 같은 경우는 제 자녀들 보면 예상대로 그냥 갔는데 고등학교를 잘 선택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지만 과학 같은 경우도 또 거의 비슷해요. 과학도 그냥 일반고에서 과학 한 2과목 정도 선택할 거면 크게 부담이 없어서 중3부터 학원 다니고 그래도 중3부터 뭐 통합과학 같은 고일과학 같은 거 준비하고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내가 과학 과목을 3개 이상 듣겠다. 3개, 4개 이렇게 듣겠다. 한 학기에. 왜냐면 개설이 보통 과학이 일반고는 한 3개 정도 한 학기에 들을 수 있게 개설이 되고 과학중점고나 뭐 자사고는 한 학기에 한 4개 이상 들을 수 있게 막 과학이 막 개설이 되거든요. 편집표를 보면. 그러면 내가 이제 뭐 과학을 3, 4개 정도 듣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빠르면 초등학교 5학년, 늦어도 중학교 1학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고등과학 준비를 해야지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과학 같은 거. 제가 이제 저희 딸들이 첫째가 고2, 둘째가 고1인데 둘 다 과학 중점고를 다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학 같은 수학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로드맵 잡아서 시켜서 문제가 없지만 저도 모든 과목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과학은 중3 때부터 통합과학 이렇게 하고 화원 정도 좀 시키고 물원 정도 차근차근 시키면 되겠지 약간 느슨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막상 올라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일단은 해도 안 된다. 그거는 첫 번째는 문이과 통합 수학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고 성실한데 늦게 시작한 애들 미취학 초등부터 달린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수능 같은 경우는 할만해요. 수능은 할만하지만 수능은 100분 동안 30문제를 보는 시험이라 장기적으로 정시를 보면 충분히 할만하지만 그 내신 관련한 거는 경쟁이 치열한 학교 가면 상상을 초월하게 잘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하게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많이 시키고 예체능도 많이 시키고 독서도 많이 하고 가족끼리 여행도 같이 가고 뭐 외식도 많이 하고 이런 부모님들 계시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다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겠지라는 그런 착각은 접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도 공부를 굉장히 우리 아이는 잘하고 서울대 연고대에 갈 거야라고 하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학습량으로 그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무장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적된 학습량은 내신이라는 그 시험에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뭔가 되기를 바라겠지라고 하면 좀 다른 것들을 희생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마인드로 그냥 가든지. 저는 그런 마인드로 바꿨거든요. 나이가 되면 바뀌어요 원래. 애플의 창시자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분. 죽기 전에 뭐 한 얘기 같은 걸 봐도 마음을 울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돈을 쫓지 말라. 돈을 쫓는 순간 시간을 잃어버린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억짜리 차를 사고 1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1억짜리 차를 사면 9천만 원에 더하는 차를 산 거죠.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9천만 원에 해당하는 내가 노동을 하면서 나의 자유로운 시간을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게 되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욱더 비싼 것들을 사고 비싼 걸 하면서 영원히 노동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꿈꾸는 그 어떤 미래 혹은
로또 1000억은 없지만 1000억 정도 있으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라는 그런 미래를 대부분 보면 어떤 미래냐면 자유로운 미래거든요. 자유로운. 노동에서도 자유롭고 그런 미래예요. 물론 이제 뭐 쓰고 싶은 거 막 펑펑 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 빼면 어쨌든 본질은 자유로운 거. 그러니까 여유롭고 자유로운 어떤 삶이거든요. 근데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돈을 쫓다 보면 계속 안 돼. 그러니까 점점 부자는 되긴 되는데 계속 바빠요. 계속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뇌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성취감이 나오고 목표를 달성하면 도파민이 나오고 돈을 10억을 모으면 도파민이 나와서 행복하고 그러니까 또 100억 목표로 가고 그렇게 하고 근데 나중에 죽을 때 보면 계속 일만 하고 분은 쌓였지만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거 따져보면 결국에는 자유가 많죠. 저도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나는 막 돈이 무수히 많으면 뭘 할까 그러면 저는 하고 싶은 게 도서관에서 책 읽고 글 쓰고 바닷가 좀 산책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크게 돈이 없어도 되는 것들 사실 보면 따지고 보면 그냥 이제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걱정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삶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나씩 목표치를 올려가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차를 좀 좋아해서 비싼 차를 계속 사거든요. 1억 넘는 비싼 차를 사는데 주변에 자전거 같이 타는 사람들 로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보면 국산차 별로 비싸지 않은 차 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수익이 좀 적지만 국산차를 사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자전거를 더 자주 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안 쓰는 구조를 설계가 됐기 때문에 자전거를 더 자유롭게 많이 타고 시간도 여유가 많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훨씬 비싼 차를 사니까 매번 할부금도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계속 그렇게 쫓겨가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스티브 잡스의 말을 듣고 딱 깨달아가지고 아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 죽기 전에 그 뛰어난 애플을 창시한 스티브 잡스가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이렇게 한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좀 이렇게 바꿨는데 아이들이 행복하거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는 삶을 살면 정말 많은 학습량으로 무장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생각하듯 대학도 잘 갈 거라는 그런 거는 착각이다라는 거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런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가되 대학이나 그런 것들은 기대를 낮추는 것들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왜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공부만 하고 계속 싸우고 멘탈도 강하고 막 이겨내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다 최상위권 극상위권으로 장악하는데 그냥 여유 있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아이들이 거기서 끼어서 들어가서 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죠. 그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내신 때문에 많이 좌절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자퇴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퇴를 시키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학부모다 보니까. 둘째 딸 같은 경우는 내신이 치열한 고등학교를 다니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는 준비를 안 해도 1등급 나와요. 왜냐면 이제 내신이 치열한 데서 적응하느라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매번 푸는 게 4점짜리 모의고사 4점짜리 중킬러 킬러 그런 것만 풀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것만 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푸니까 이제 실력이 많이 늘더라고요. 아이가 진짜 저희 큰딸 같은 수학 실력이 엄청 늘었습니다. 고등학교로 가서 그 내신에 적응해서 내신은 물론 안 줬죠. 워낙 그 시간 안에 그걸 다 푸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신은 밀리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따로 모의고사 준비 안 한다는 게 뭐냐면 보통 모의고사 준비한다는 건 모의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한 5회분 정도 뽑아가지고 아이들을 미리 풀리는 거예요. 미리 풀리면 수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후행이거든요.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내신 대비 위주로 하다 보면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까먹게 됩니다. 까먹게 돼서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요. 아이들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모의고사 대비를 한다 그러면 5회분 정도 풀리다 보면 아이들이 까먹었던 개념이나 그런 것들도 문제 풀면서 안 풀리면 해설지를 보면서 이 개념이었지. 고1 때 배웠던 이 개념이었는데 내가 까먹었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습의 과정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 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대비 안 해도 성적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아이가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수시 있을 때는 학종은 한 2장 정도 쓰고 왜냐면 과중고니까 그 생기부나 그런 거는 선생님들이 잘 써주거든요. 학종 2장 쓰고 나머지 4장은 논술을 준비해야 돼요. 수리 논술. 정한되면 이제 6논술까지도 해야 돼요. 6논술이면 6장은 논술에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로도 꽤 뽑아요. 논술로도 이제 합격하긴 힘들죠. 당연히 합격하긴 힘든데 합격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수학을 못해서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학을 내신이 안 되면 수학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오르면 인서울 중하위권대학도 논술을 많이 뽑아요. 광운대, 상명대 이런 데도 막 논술이거든요. 찾아보면 꽤 있어요. 제 제자 중에 상명대 들어간 애가 있어요. 논술로. 걔도 수학이 한 5등급 정도 나왔나? 그래가지고 논술 써가지고 수리 논술. 왜냐면 상명대는 그렇게 또 뭐 경쟁이 심하진 않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컴퓨터 쪽 관련한 과를 갔는데 얘가 지금 은행에서 잘 다닙니다. 연봉 6천 이상 받으면서 은행 직원으로 잘 다녀요. 그래서 논술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정시로 하는 것도 있어요. 정시 준비하는 것도 물론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논술 준비하는 거나 정시 준비하는 게 만만치는 않죠. 학교가 매번 수행평가를 내고 수행평가 하나 하다 보면 2, 3일이 날아가거든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 딸 보니까 뭐 지수로그 함수가 실생활에 활용이 되는 문구를 찾아서 PPT를 만들어요. PPT 만드는 것도 보통 2시간 뭐 3시간 걸리는데 내용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 3일이 날아가는 거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낭비되니까 지필고사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내신에서 밀리면 어차피
내신으로는 대학을 못 가는데 학교에서는 공부할 시간을 안 주니까 자퇴를 많이 요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해는 가더라고요. 이해는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대학을 가는 방법이 논술로 가는 방법도 있고 정시로 가는 방법도 있고, 물론 준비하는 게 시간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고3부터는 상대적으로 수행이나 그런 것들 학교에서 빡센 것들을 안 내주니까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같이 재수종합반에서 재수생들이 10년 이상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은 어차피 그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 수시는 아예 생각도 못 하거든요. 거기서 떨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논술하고 정시만 가지고 승부를 보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논술하고 정시만 가지고 보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대학을 가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 무조건 대학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올인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내신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아이가 그 좀 경쟁이 심한 데서 내신이 안 좋다면, 좀 수학 실력이 올랐다면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인서울의 중하위권 대학들도 많이 있고 지방 국립대도 찾아보면 있고 하니까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요새는 뭐 문이과 통합이니까 뭐 우리 아이가 이과 계열인 아이라도 뭐 문과적인 소양이 많으면 문과 논술을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과에서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이 나오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경계열 쪽으로 해서 수학과 인문 논술을 두 개를 다 준비를 시키는 방법도 있죠. 방법이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너무 망했어 막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저희 딸들한테. 아이들이 제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이게 안 되면 내 인생은 끝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때 이제 방법들을 제가 제시해 줍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우리 큰딸하고 둘째 딸의 특징이, 제가 문과를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외고나 뭐 문과 쪽으로 가라. 애들이 이제 국어나 책을 많이 읽어서 그쪽이 잘하니까 취업이 안 된다고 본인들이 이과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과중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내신 성적 나오는 걸 보면 문과 계열 과목만 되게 잘 나와요. 애들이 압도적으로. 국어, 사회 이런 거를 잘해요. 아이들이. 수학, 과학에 비해서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신으로 쓰는 것보다는 논술로 쓰는 게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면 너희들이 문과 쪽으로 좀 강한 그 강점이 있으니까 논술을 꼭 수리 논술만 할 필요는 없다. 문과 계열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문과 논술, 인문 논술 혹은 상경 계열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인문이 짬뽕, 수리 논술도 보고 인문 논술도 보니까 그런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해서 다양한 방법을 제가 알려줍니다. 저희 딸들 같이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고 글쓰기도 하고 논술학원도 다니고 이런 아이들은 인문 논술적인 부분도 조금만 하면 할만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너무 안 되는 거에는 좌절은 할 수 있지만 그건 뭐 인정을 해야죠.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기 때문에 학군지에 내신 따기 힘든 학교에 가면 당연히 어렵지만 정시는 또 할만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서 이제 복수 전공이나 이중 전공, 심화 전공 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그런 제도가 있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게 의무거든요. 의무. 고려대는 제가 그 요강을 보니까 의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면 뭐 심화 전공을 추가로 하든 융합 전공을 하든 이중 전공을 하든 그런 게 의무로 돼 있어서 무조건 두 가지 전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또 하나의 학위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의무로 하는 대학들도 있고, 요새는 의무로 아예 대학교 가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두 개 전공을 이수해야 돼, 이런 대학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동일 계열로 막아놓은 대학도 있고 아예 풀어놓은 대학도 있어요. 가령 내가 국문학과를 갔다, 예를 들면 국문학과를 갔다라고 하면 공대 계열을 그렇게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어요. 대학별로 요강은 다 다르지만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살펴보니까 3배수를 복수 전공 인원으로 뽑아주는데,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라면 3배수를 뽑거든요. 뽑으면 2배수는 공학계열 애들 중에서 뽑고 나머지 1배수는 타전공, 문과든 뭐든 다 열어놔서 뽑고, 이런 또 제도들이 대학별로 있습니다. 실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학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3 진학부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틈새 시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외고인데 얘가 고려대를 한문학과를 지원을 하면 갈 수 있어요. 고려대 한문학과가 고려대에서 커트라인이 일반적으로 제일 낮은 과 중에 하나거든요. 고려대 한문학과를 얘가 외고생인데 지원을 하면 갈 수 있다. 그럼 일단 한문학과를 가서 지원을 해서 들어가고, 거기서 이중 전공으로 다른 학부, 뭐 경영학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과를 이중전공, 통계학과라든지 취업이 유망한 그런 것들을 이중 전공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실제 활용해서 원서를 써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자녀들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지인들이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진학부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자사고 뭐 고3 부장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입시 관련해서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보면 이런 방법들도 요새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특히 문과 쪽 애들 그거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중전공 이용해서 일단은 가고,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둘째 딸 얘기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둘째 딸 같은 경우는 꿈이 문예창작과를 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예고 문예창작과를 보낼까도 같이 얘기했어요, 딸하고. 내가 이제 취업 안 된다, 돈 못 번다고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중학교 한 2학년만 돼도 이제 다 듣거든요. 그래서 이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중고를 가는데, 지금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문예창작과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고3 진학부장 자사고 후배도 있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뭐 가끔 이제 얘기하고 이런 입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문예창작과가 얘가 좋아하고 가면 거길 보내라. 문예창작과를 보내도 되고 아니면 뭐 국문학과를 보내도 된다. 그런 데는 훨씬 대학을 들어가기 쉬우니까 그런 데를 하나 보내고, 거기서 요새 이중전공이 의무화된 된 대학도 꽤 많고, 제가 그분한테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인서울의 15개 대학은 의무로 돼 있고 17개 대학이 복수 전공이나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그런 데를 가서 이제 뭐 국문학과를 전공하고 본인이 이제 이공계 쪽에서 하나를 더 하고 싶으면 어차피 이과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과중고니까 이공계 쪽에 뭐 생물 쪽인지 뭐 화학 쪽인지 관심이 있으면 그런 쪽 관련해서 이제 복수 전공해서 같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면 화학공학과를 가고 복수 전공으로 국문학과를 하는 것보다는 국문학과를 가고 복수 전공으로 화학공학과라면 훨씬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실제 많이 이제 고3들 원서 쓰거나 그럴 때는 활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활용을 특히 외고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외고는 이제 문과밖에 많이 못 가니까 아이들 대학을 보낼 때 그렇게 해서 복수 전공이나 그런 부분 노려가지고 어문 계열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외고 같은 경우는 어문 계열이 이제 취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안 되는 계열들 있죠. 안 되는 계열들이 의학 계열은 복수 전공은 안 돼. 의학 계열이나 사범대, 수의학과 뭐 이런 데들은 이제 안 되죠. 근데 안 되긴 하지만 또 대부분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요강들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다 정리가 된 거니까 대학에서 발표한 거니까 다 있겠죠. 확인해 보니까 38개 대학인가 자료가 쭉 있더라고요. 복수 전공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고교학점제로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들이 좀 더 여유가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큰딸 같은 경우도 책도 많이 읽고 논술학원도 거의 8년인가 7년 전화서 글도 잘 쓰고 그렇게 하니까 논술을 쓸 때도 수리 논술도 쓰겠지만 인문 논술 쪽으로 써서 인문 계열 쪽으로 대학을 좀 더 높은 데를 간 다음에 큰딸 같은 경우는 환경공학과를 공부하고 싶어 하거든요. 환경 쪽 관련한 거를 관심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환경 관련한 거는 경쟁률도 굉장히 적어요. 그 복수 전공을 이렇게 할 때 선택을 하면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학점으로 자르잖아. 어차피 뭐 몰리면 자를 수밖에 없어. 학점으로 자르는데 이 큰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에너지나 환경 그쪽 관련한 부분을 공부하고 싶은데 거기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비인기학과죠. 비인기학과인데 본인은 또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과 계열로 가면 훨씬 높은 대학을 가니까 뭐 논술을 문과 계열로 해서 써가지고 대학을 붙고 그다음에 환경공학과를 부전공이나 그렇게 복수 전공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게 또 의무적으로 하는 대학들도 있을 거예요. 의무적으로. 대표적으로 고려대는 무조건 2가지 전공을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